안녕하세요. 자칭 K리그2 전문가 리영섭입니다. 길고 길었던 K리그2 이제 이번 주 딱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1월 21일 목요일 전남과 부산의 준 플레이오프에 이어서 그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24일 이랜드와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부산과 전남 그리고 이랜드 이 세 팀의 전력을 한번 세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빠르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부산부터 갑니다. 올 시즌 16승 8무 12패 55득점 45실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정말 간신히 턱걸이에 걸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키플레이어로는 라마스 올 시즌에 9골 기록했고, 이 패스 역시 팀 내에서 2위를 기록할 만큼 정말 중원에서 패스를 잘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신 선수 올 시즌 11골 기록하면서 부산의 이 플레이오프 견인에 톡톡히 아주 했고, 그리고 이동수 선수와 임민혁 선수가 또 5골 펼치면서 또 우리나라 선수가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임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패스가 팀 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임민혁과 라마스가 뿌려주는 패스가 정말 그 공격수들에게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는 걸 또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음라파 선수 4골 1도움. 사실 음라파 선수는 그렇게 많은 골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확실히 상대팀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전남전에서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골키퍼로는 구상민 선수가 있는데 30경기 38실점. 그리고 클린시트가 7경기인데, 이 구상민 선수는 이제 부산 팬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원클럽맨이죠. 정말 그 프로 생활을 부산에서만 했고, 이 부산의 수비가 조금 엉망이고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러나 구상민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실점이 적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5경기에서는 8실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라마스와 패신 선수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보통 이제 3-4-3 포메이션을 구사하면서 패스 순위가 K리그2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키패스는 K리그2에서 2위고, 단거리, 롱패스, 중앙, 횡패스 할 거 없이 이 패스 관련된 순위가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고요. 그만큼 패스로 만들어가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슈팅 역시 K리그2에서 2위고 점유율 3위. 그러니까 패스 많이 하고 점유율 많이 가져가면서 슈팅도 과감하게 때리는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1.25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 실점이 45점이에요. 그래서 K리그2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를 보시면 확실히 부산의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10월부터 지금까지 5경기에서 2승 1무 2패고요. 사실 부산은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겨우 4번밖에 안 졌습니다. 거의 다 경기를 이길 만큼 이 공격적인 축구로 승리를 이제 거머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경기에서 8실점. 물론 이제 마지막 2경기 2연승을 달리고 있으나 그 승리한 경기에서조차도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불안한 수비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점이 K리그2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수비가 불안하다. 이거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부산 경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부산 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산 수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가슴이 막 철렁합니다. 조마조마하고. 그러다가 결국 골을 먹혀요. 그러니까 부산은 이기고 있어도 골을 먹힌다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기를 이겨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이긴다 한들 수비에서 자꾸 실점을 허용하면 그게 또 이제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거고요. 마지막 부천전에서도 부천이 전반 8분에 선수가 1명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천에게 슈팅 12개와 유효 슈팅 6개를 허용합니다. 물론 이제 3대1로 승리를 거뒀으나 부천에게 또 한 골 먹히면서 약간 따라잡히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35라운드 천안전에서도 3대2로 승리를 거뒀으나 역시 천안에게 슈팅 12개, 유효 슈팅 5개를 허용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수비, 게다가 못다 선수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이게 한 선수에게 거의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경기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때 부산의 수비들이 굉장히 허둥지둥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줘도 되는 골을 줬다라고 할 만큼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34라운드 청주전에서는 점유율도 앞서고 경기 내용도 앞섰습니다만 수비가 순간 방심하면서 그대로 또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 보여줬고, 뭐 33라운드 안양전 1대4 패배, 이 경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수비가 정말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부산의 실점 패턴을 보시면 수비수들이 정말 어이없게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한 진짜 99%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빈도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부산은 이 수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결과는 뻔하다. 전남과 이랜드의 그 공격에 잡아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부산은 뭐 수비에서 조금 아쉬울지언정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라마스, 패신, 이 브라질 용병을 필두로 이 경기당 득점이 1.53점입니다. 그리고 경기당 유효 슈팅이 5.14로 슈팅을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고, 유효 슈팅 이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올 시즌의 기대 득점이 43.88인데 기대 득점 대비 득점률이 무려 1.09로 K리그2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고, 득점 방법을 보시면 헤딩 9골, 왼쪽에서 하는 게 19, 오른쪽 20골, 그리고 PK로 6골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그 골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라마스 선수는 왼쪽에서 4골, 그리고 패신 선수가 역시 왼쪽에서 10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스와 패신이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왼쪽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올 시즌 부산은 전반전에만 27골, 후반전에 28골, 좀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전반 초반부터 골을 터뜨리는 비율이 꽤 높고요. 후반 역시 시작하자마자 35분까지 그 사이에 골을 터뜨리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반부터 치고 팍 터트리는 축구를 구사한다는 거죠. 최근 경기에서도 부천전에서 전반 13분, 그리고 후반 5분, 후반 41분 이렇게 3골을 넣고, 천안전에서도 전반 4분과 21분, 12분, 그러니까 후반 12분. 그러니까 경기 시작하고 확 몰아치는 축구를 하고 있고, 재밌는 게 부산은 원정에서 32골, 홈에서 23골로 원정에서 골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 원래 더 강한 게 부산이고, 원정 경기 잠깐 보시면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12승 2무 4패, 32득점, 17실점,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격력과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사실상 원정은 거의 다 이긴다고 할 수 있거든요.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1패입니다.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 역시 전남 원정을 떠나는 부산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화끈한 공격력, 괜찮은 원정 성적, 그러나 불안한 수비, 이거를 잘 극복하는 거에 따라서 이 경기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부산과 맞붙는 4위 전남입니다. 올 시즌 16승 9무 11패 61득점 50실점으로 정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전남이고요. 전남은 점유율 순위가 K리그2 2위입니다. 드리블 성공률도 K리그2 2위인 만큼 높은 점유율과 이 발디비아 선수를 필두로 펼치는 드리블 축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팀이고요. 키플레이어로는 역시 발디비아, 올 시즌 12득점 5도움, 정말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 플라카 6득점 1도움. 사실 이 플라카 선수는 여름부터 꾸준히 출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15경기에서 6골이라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랜드전에서는 또 2골 넣었고, 이 부천전에서도 2골, 그리고 부산전에서 1골, 천안전에서 1골,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팀들 경기에서는 다 골을 넣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역시 아까 부산의 뭐 음라파 선수와 비슷하게 플라카 선수 역시 몸이,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공격수로는 제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조지훈 선수 3골 1도움인데 올 시즌의 패스가 1743개로 이 발디비아 선수와 함께 2선에서 뿌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역시 아까 부산과 마찬가지로 전남 역시 2선에서 이 미드필더 발디비아와 조지훈이 뿌려주는 패스가 이 공격수에게 닿고 공격수가 확실하게 마무리해주는 모습이 정말 아주 좋은 팀이에요. 게다가 하남 선수 9득점,
이 하남 선수도 사실 전남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좀 최근에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오고 있어요. 다만 김종민 선수가 12득점에 4도움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의 문제는 조금 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박태웅 선수 5도움, 이렇게 발디비아 플라카 선수 이외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남은 단순히 발디비아 원맨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현우 골키퍼가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25실점했거든요. 클린시트가 4경기밖에 되지 않지만 최근에 5경기에서 2실점밖에 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전남의 이정관 감독은 보통 이제 4-1-4-1 전술을 쓰는데 10월부터 지금까지 6경기 3승 2무 1패입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10득점 4실점, 그야말로 공격 축구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고, 마지막 2경기 청주와 이랜드전에서는 각각 3대0과 4대0, 정말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1.399고요. 최근에 전남의 수비, 이 4백, 김혜성, 유지아, 홍석현, 김용환. 근데 이 중앙 수비의 라인업을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홍석현이 붙박이로 나오고, 뭐 유지아, 뭐 알리쿨로프, 그리고 고태원, 김주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 경기에서는 전남의 실점이 낮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남의 수비가 너무 잘해서라기보다도 이 류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빛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남은 뭐 이기는 경기든 지는 경기든 다 할 거 없이 상대방에게 슈팅을 굉장히 많이 허용합니다. 이랜드전만 보더라도 이랜드에게 4대0으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랜드에게 슈팅 16개와 유효 슈팅 9개를 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 영상 보시면 전남의 수비가 사실 이랜드 공격에게 잘 뚫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대로 그냥 드리블 돌파 허용하면서 슈팅까지 허용하는 그런 모습도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랜드가 공격을 많이 놓친 건 맞지만 그만큼 류현우 골키퍼가 유효 슈팅을 잘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전 청주와의 경기에서도 역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만 청주에게 슈팅 10개, 유효 슈팅 3개를 내주면서 확실히 전남이 이 상대방 공격수에게 너무 쉽게 슈팅을 허용하는 거 아닌가란 또 이 문제점을 좀 알 수 있고요. 전남의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 결과로 보면 또 실점을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전남 딱 보니까 이 후반기 전남이 9월 15일 부산 그리고 21일 아산전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전남은 선제골 넣고 후반에 역전당하면서 뭐 1대2로 패배하는 패턴이 꽤 있습니다. 물론 아산전에서는 이제 전남 선수가 한 명 퇴장당하는 바람에 좀 불리하게 됐지만 어쨌든 전남은 선제골 먼저 넣고 약간 잠그는 전술로 가다가 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에게 좀 당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이 좋은 게 뭐 수비가 불안하고 어쩌고 해도 이 공격수들이 기회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골 넣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믿을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이 1.699, 경기당 유효 슈팅이 4.03인데 아까 부산보다는 이 경기당 유효 슈팅이 낮지만 팀 득점은 더 높아요. 그만큼 이 득점률이 굉장히 높고, 올 시즌의 기대 득점이 38.80인데 기대 득점 대비 득점률은 1.42로 K리그2 1위입니다. 그만큼 이 정말 효율적인 공격을 펼친다라고 할 수 있고 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득점 방법은 헤딩이 13골, 왼쪽에서 12골, 오른쪽에서 30골, PK 6골인데 오른쪽 득점 비율이 49.2%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쪽에서 공격이 굉장히 치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발디비아 선수가 미드필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발디비아 선수는 이번 시즌에는 왼쪽에서 1골,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6골, PK로 5골 넣었는데 확실히 오른쪽에서 골을 더 많이 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잡이 김종민 선수는 헤딩 5골, 왼쪽 3골, 오른쪽 3골, PK 1골. 그러니까 이제 헤딩으로 하는 골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 올 시즌 전반에만 이제 21골, 후반에 40골을 넣었을 만큼 전반에 약간 좀 부진하다가 후반에 몰아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후반 연장 시간에만 9골을 터뜨렸을 만큼 전남은 이제 애간장을 태우는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33라운드 부천전에서 후반 45분과 48분에 연달아 2골 넣으면서 3대1 역전승했고, 34라운드 성남전에서도 후반 48분 결승골 넣었고, 35라운드 안산전에서 47분에 극적 동점골, 37라운드 안양전에서도 역시 후반 48분 극적 동점골. 그러니까 후반에만 극장골 넣은 게 정말 많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8경기 6승 7무 5패. 최근에 홈에서의 5경기는 2승 1무 2패거든요. 아까 부산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았잖아요. 전남 역시 홈에서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원정에서 조금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또 재밌네요. 자, 부산과 전남의 경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이 두 팀의 역사는 무려 30년 전인 199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처음 맞붙어서 2023년 9월 15일까지 양팀 90번 붙어가지고 전남이 38승 21무 31패로 조금 앞서고 있어요. 자, K리그2 왕자를 다투던 두 팀이 이제는 K리그2에서 승격을 다투게 되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3번 붙어서 부산이 2승 1패로 우세합니다. 5라운드 부산 홈에서 전남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으나 23라운드 그리고 30라운드 둘 다 전남 홈에서 부산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러니까 올 시즌 전남은 홈에서 부산을 단 한 번도 꺾지 못했고요. 재미있는 거는 양팀 3경기 모두 치고 박는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접전을 보여줬다는 거 역시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K리그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팀 순위와 관계없이, 팀 전력과 관계없이 팀마다 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양이 수원에게 이기지 못하고, 수원은 이랜드를 이기지 못하고, 이랜드는 전남에게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전남은 홈에서 부산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산은 올 시즌 단 한 번도 청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양팀 모두 마지막 2경기 승리로 장식하면서 2연승, 정말 아주 파죽지세를 달리고 있는데, 두 팀 모두 이제 2경기 대량 득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는 거는 확실합니다만, 전남은 2경기 연속 무실점인데 반해서 부산은 4경기 연속 실점에 심지어 8실점, 아주 대량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 두 팀의 경기 승부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수비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두 팀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양 팀 모두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대로 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수비에서 실수를 한다 해도 전남의 수문장 류현우와 또 부산의 수문장 구상민, 이 골키퍼들의 대결도 굉장히 볼만한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골키퍼들의 선방이 또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남의 발디비아와 부산의 라마스 페신, 이 브라질 용병들의 맞대결도 역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경기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전남과 부산, 부산과 전남, 아주 관전 포인트가 철철 넘치는 경기인데, 또 마지막으로 이장관의 4-1-4-1이냐 조성환의 3-4-3이냐, 야, 이것도 그야말로 창대창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점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남은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에 올라갑니다. 근데 전남이 또 비긴다고 잠그는 전술을 들고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거 들고 나오면 무조건 부산한테 질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불을 놓는 작전으로 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정 킬러, 그러니까 부산이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남이 홈에서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남은 홈에서 부산을 이긴 적이 없어. 자, 그러면 부산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어느 팀이 이기든 상당히 재밌는 축구를 보여줄 것 같고요. 자, 과연 전남은 홈에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부산은 원정 킬러라는 또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그야말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더비, 이번 주 목요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4일 일요일 경기를 펼치는 3위 이랜드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 시즌 17승 2무 12패 62득점 45실점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안타깝게 2위를 놓친 이랜드인데요. 키플레이어로는 브루노 실바 11골 6도움. 이 선수는 슈팅이 75슈팅, 그러니까 경기에서 슈팅을 굉장히 많이 때리는 선수고, 또 몬타뇨 선수, 전남에서 이적한 몬타뇨, 이랜드에서는 3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남에서도 3골 5도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골도 넣지만 도움도 많이 해주는 선수고, 또 변경준 10골 6도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오스마르 선수, 역시 노장, 이 베테랑을 무시할 수 없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7골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방에서 때리는 슈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시즌에도 슈팅 수만 35개거든요. 게다가 팀 내 이제 패스 순위도 2위를 할 만큼 이 전후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오스마르 선수고요. 또 박민서 5골 7도움, 또 이제 카즈키가 중원에서 3도움을 해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서재민 선수가 팀 내에서 패스가 1위일 만큼 엄청난 활동력과 패스로 이 이랜드의 아주 좋은 성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호규 베테랑 수비로서 이제 클리어링 수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문정인 이 골키퍼가 27경기 28실점, 근데 클린시트가 무려 10경기입니다. 굉장히 좋고, 이 선수가 1998년생으로 골키퍼로서는 아직 그래도 한참 성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부터 이랜드 주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포텐이 제대로 터진 느낌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약간 경기에서 실수를 하는, 그러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전남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실점까지 이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랜드는 보통 이제 3-4-3 포메이션을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4-3-3이다, 뭐 3-5이다 이렇게 변칙 전술도 쓰고, 특히 이제 후방에서 오스마르 선수가 패스 많이 찔러주고 슈팅도 많이 찔러주면서 약간 리베로 같은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굉장히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이 오스마르 선수가 그만큼 골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랜드 이번 시즌에 오스마르 선수를 정말 잘 잡은 느낌이고요. 또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박민서, 서재민, 카즈키, 그리고 최강훈, 이 조합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박민서 선수는 왼쪽에서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5골 7도움, 그러니까 이랜드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주는 게 이제 박민서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카즈키 선수가 올 시즌 이랜드에서의 공격 포인트는 아쉽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확실히 중원에서 날카롭게 찔러주는 패스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서재민 선수 역시 팀 내 패스가 1위를 할 만큼 계속해서 이제 패스를 공급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 이 공격진 역시 변경준, 브루노 실바, 김신진, 정재민, 이 네 선수가 모두 나이가 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의 높은 기동력, 그리고 골도 많이 넣는 그런 점이 이랜드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가 선수 연령층이 좀 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 교체를 정말 잘하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랜드는 솔직히 이번 시즌에 승격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다음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오스마르 선수와 김호규 선수 같은 이 베테랑 선수들 역시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젊은 선수들이 전후방에서 상당히 좋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뿐만 아니라 팀 자체가 성장하는 팀이라고 정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라는 것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이랜드를 단순히 이제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랜드는 원래 강팀이 아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거들떠도 보는 팀 아니었는데 10주년 맞이해서 김도균 감독 데려오고 정말 많은 선수들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위라는 정말 좋은 성적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3위도 대단하지만 2위 그리고 1위까지로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시즌 중반에 3연패 이런 옛날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시즌 후반만 보더라도 32라운드에서 안양을 1-0으로 이겨놓고 다음 라운드에서 김포에게 0-2로 패배합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때 안양도 이랜드한테 지고 아산 수원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삐그덕거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정작 이랜드는 1위 안양을 이겨놓고 자기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산과 2위를 다투는 시점에도 이 아산에게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2위는 이랜드였습니다. 근데 홈에서 전남에게 0대4로 정말 대패를 하면서 3위로 추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랜드는 나가줘야 될 때 못 나가는 거야. 중요한 순간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과연 안 미끄러질까? 설령 플레이오프를 지났다고 해도 승강전에서 안 미끄러질까?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랜드 역시 부산 전남과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굉장히 매서운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당 득점이 1.7이고 경기당 유효 슈팅이 5.17로 슈팅 굉장히 많이 때리는 팀입니다. 경기당 실점은 1.25로 꽤 낮은 편이고, 올 시즌 기대 득점이 49.40인데 기대 득점 대비 득점률이 1.17로 K리그2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득점 방법은 헤딩 7골, 왼쪽 22, 오른쪽 28골, PK 3골.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넣는 비율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쪽에서 넣는 비율이 많고, 이 브루노 실바 선수가 오른쪽에서만 9골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루노 선수의 득점 패턴은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변경준 선수는 헤딩 1골, 왼쪽 4골, 오른쪽 5골, 약간 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스마르 선수 역시 7골 중에 왼쪽이 4골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이 선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득점을 뽑아낸다는 거 역시 이랜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랜드는 올 시즌 전반에 15골, 후반에 48골, 후반의 득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후반 20분까지 득점률이 상당히 높고요. 후반 연장전에서 무려 11골 넣었습니다. 게다가 홈에서는 20골, 원정에서 28골로 역시 이랜드도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홈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 18경기 8승 3무 7패, 27득점에 26실점, 준수한 성적인데, 원정에서 18경기 9승 4무 5패, 35득점 19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에서 강합니다. 이 부산, 전남, 이랜드 모두 원정에서 특이하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주 재미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랜드는 3위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긴 하나, 마지막 경기에서 전남에게 0대4로 대패하면서 약간 마무리가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이랜드 입장에서는 일단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전남과 부산 중에서 아무래도 부산이 조금 상대하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시즌 부산한테는 2승 1무로 압도적인 승리 거뒀습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반면 전남에게는 1무 2패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3경기 8실점, 이랜드가 전남에게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홈에서는 다 졌기 때문에 만약에 전남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오면 또다시 홈에서 만나야 되는 정말 아찔한 상황을 겪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징크스라는 거는 깨기 위해 있는 거지만, 이랜드가 과연 이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라는 확신은 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뭐 이랜드는 확실하게 전남과 부산에 비해서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공격수들의 그런 높은 기동력과 정말 이 높은 득점률, 게다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 역시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기동력으로 전남과 부산의 수비를 충분히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비도 솔직히 좋아요. K리그2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다만 올 시즌 보여준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이겨야 될 때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이기지 않아도 돼요. 비기기만 해도 승강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랜드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랜드가 뭐 이런저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들 전남과 부산
특히 뭐 전남하고 다시 붙었을 때, 야, 올 시즌 3번 붙었는데 4번째는 또 지겠냐?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만큼 아마 김도균 감독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김도균 감독은 승강전에서 작년에 또 살아남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강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남과 부산에 비해서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지 않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21일 그리고 24일 펼쳐지는 신나고 재미있고 기쁘고 슬프고 짜릿한 역동과 감동의 K리그2 플레이오프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느 팀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승강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K리그2 팬으로서 대단히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팀이 올라가든 공격력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 K리그2 팬들이 보기에는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대구와 전북을 꺾고 충분히 승격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K리그2에 남은 지금 팀들이 있죠. 수원 같은 팀들, 특히 이제 수원, 내년에 승격을 강력하게 노리는 수원, 그리고 이제 올 시즌 강등된 인천, 이런 팀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랑 전북이 강등되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만약에 대구랑 전북이 둘 다 강등이 돼버리면 K리그2에서 다이렉트 승격을 보장할 수 있는 팀은 단 한 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리그2에서 승격을 노리는 팀들은 전남과 부산, 뭐 이랜드, 충남, 아산 이 네 팀이 또다시 잔류하기를 희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부천을, 제 고향이 부천이니까 그래도 다음 시즌에도 뭐 미우나 고우나 뭐 그래도 부천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부천은 일단은 내년에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안양이 없어도 글쎄요, 승격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수원도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수원 내년에 바로 승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와 전북이 강등되지 않길 바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리그2 내년에는 얼마나 또 재밌을지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저는 또 다음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